역사 브레인들이 전하는 스토리텔링. 역사의 새로운 관점에서 펼쳐지는 붐업 배틀쇼. 한국사와 세계사 정상급 스토리텔러들이 흥미로운 설전을 통해 마스 배틀을 벌이고 현장 투표를 통해 풍성하고 흡입력 있는 스토리텔러가 왕관의 주인공이 된다. 오늘은 제가 아이돌이 아닌 스토리텔러, 역사 스토리텔러로 데뷔하는 날이라서 엄청 떨려요. 그리고 또 오늘 저 혼자 준비하기에는 사실 너무 어렵고 벅차서 제가 든든한 저희 코치님 바로 여기 계십니다. 역사계 아이돌. 아이돌끼리 뭉쳤구나. 이거 반칙 아니야, 반칙? 또 유니버스의 한 회원으로서 이 펜타곤의 지속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죄송하지만 전 좀 다른 길을 가겠습니다. 시신에 머리가 없어. 엽긴 해요. 술, 노래, 춤, 파티. 요즘도 그래요. 네, 이분들이 버스킹을 했을 때 약 20량 정도를 받았다고 해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영면한 지 145년이 지난 후에야 진짜 장래를 치른 비운의 천재 음악가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장학 퀴즈의 오프닝송 기억하시나요? 제가 장학 퀴즈를 진행을 좀 해봤기 때문에 네네네. 빠빠빠 기억하시죠? 빠빠빠 2위하고 아웃됐어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트럼펫 협주곡의 작곡가인데요. 1809년 5월 31일 오스트리아의 빈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존경받는 천재 음악가이자 현대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요제프 하이든이 7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식이 없던 그의 시신이 교회로 옮겨졌고 사제의 축복을 받은 후에 공동묘지에 이제 묻혔는데요. 그로부터 수십 년 후 그의 유해를 이장하기 위해 관을 다시 열었을 때 사람들은 경악합니다. 아니 시신이 머리가 없어. 그렇습니다. 누군가 하이든의 시신에서 두개골만 훔쳐간 거죠. 엽긴 해요. 그렇다면 대체 누가 왜 이 천재 음악가의 머리만 훔쳐왔을까요? 누굴까? 저희는 그 이유를 알기 전에 먼저 하이든이 어떤 음악가였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하이든이 에스테르하지 이 집안에서 30년 가까이 봉직을 했다고 합니다. 열성적인 아마추어 음악인들도 많이 이제 돕고 파울 안톤 그리고 니콜라우스 이 두 공작을 위해서 거의 모든 장르에 걸친 작품을 수백 개의 작품을 작곡하기도 했던 작곡가입니다. 지금은 음악가라는 존재 자체가 굉장히 좀 되게 진짜 좀 고상한 직업처럼 보이지만 혹자들은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이 중세 말 근세 초입의 음악가는 요리사 대우랑 비슷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귀족이 있고 그 귀족의 궁정에서 이제 실제로 그 귀족의 귀에 맞춰서 음악을 들려줘야 되는 신세? 사실 이게 굉장히 컸다고 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이제 전속 귀족의 음악가인 거죠. 또 이 집안 자체가 좀 식견이 있었고 이래가지고 그런 어떤 그의 창작 활동 자체를 많이 좀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좀 입장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자신이 모시던 니콜라우스 1세가 죽고 나서야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되어 굉장한 음악 활동을 하게 되죠. 그의 명성은 사실 일전부터 유럽 전역에 널리 퍼져 있어가지고 어딜 가나 환대를 받는 입장이었는데요. 그는 영국의 귀화 제안도 뿌리치고 에스테르하지 궁전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곳에 터를 잡고 음악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지금도 그가 그 당시에 머물던 집은 하이든 기념관이라는 이름의 이제 곳으로 잘 보존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 이제 오라토리의 천지창조 그리고 이제 사계 이런 것들이 여기서 다 작곡이 되고 그러니까요. 했던 공간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박물관으로 너무 잘 돼 있고 가보면 이제 음악을 잘 몰라도 그 장학 퀴즈 음악 같은 거 이제 들으면서 가보면 너무나 그 영감이 느껴지는 그런 공간으로 잘 활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가 이제 유언에 따라서 처음에는 이제 공동묘지에 안장이 되었는데 에스테르하지 가문에서 이제 그 가문의 뜻에 따라서 가족묘로 이장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두개골이 없어졌다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이장을 하다가 네네네. 누가 혹시 원한을 산 사람이 있을까요?
그 오스트리아의 사람들이 의문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 대체 누가 그랬을까? 누가 머리를 가져갔을까? 하이든의 머리를 팔아서 큰 돈을 챙기려는 도굴꾼일까? 근데 하이든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두개골인데. 그 두개골인데. 아니면 하이든을 정말 미치도록 사랑했던 팬의 소영일까? 이게 좀 확률이 높지 않을까? 다른 뼈도 아니고 머리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없어진 게 참 이제 너무 기이한 나머지 이제 유족들과 오스트리아 정부가 필사적으로 찾기 시작합니다. 수사 결과 놀랍게도 범인이 아주 가까이 있었는데요. 평소에 하이든과도 가깝게 지냈던 에스테레아지 가문의 비서 칼 로젠바움, 그리고 빈의 형무소장이었던 요한 페터라는 그 두 사람의 합작이었던 것입니다. 아 근데 왜 하필 다른 부위도 아니고 머리였을까요? 좀 짐작이 가시나요? 일단 그 갖고 가기가 편하잖아요. 아 근데 손이 짱이다 진짜. 손을 갖고 가면은 손 잡고 가면 되는데 아니 이게 손이 어디까지 손인지 애매하니까. 애매하네요. 그에 대한 설명은 또 저희 심 작가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아 근데 이게 사실은 이유가 좀 엉뚱해요. 엉뚱한 게 뭐냐면 19세기 들어오면서 골상학이 발달을 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좀 사실 안 좋은 거지만 우생학 같은 것들이 맹위를 떨치던 시대가 있었고, 그가 이 정도의 천재인데 교향곡도 한두 곡 작곡한 사람도 아니고 천재니까 이 사람은 뭔가 특별한 어떤 뇌를 갖고 있을 것이고 머리를 갖고 있을 것이다. 사실 연구차 이런 도난 짓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천재적인 음악 재능을 뽐낼 수 있는지 그거를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가져갔던 것이죠. 결국 모든 죄를 시인한 그 두 사람이 이제 에스테르하지 가문의 하이든의 두개골을 반환하게 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11년 만입니다. 이제 드디어 하이든이 진짜 영면에 잠드나 했는데 그로부터 125년 후에 무려 한 세기가 더 넘은 이 시점에서 빈음악협회에 굉장히 황당한 물건이 이송됩니다. 머리가 또 없어진 거예요? 바로 하이든의 진짜 두개골이었죠. 그럼 그 전에 썼던 건 뭐예요? 알고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또 사기를 친 거죠. 이 두 사람은 이제 하이든의 머리를 더 비싼 값에 팔기 위해서 이제 다른 시체에서 두개골을 가져와서 이게 하이든의 두개골입니다 하고 속여 판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두 개 파는 솜씨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뭐 그 당시에는 사실 DNA 검사나 이런 좀 정밀도 검사가 없었기 때문에 두 번째 사기도 안 걸리고 잘 넘어갔는데 결국 머리를 찾았죠. 가까스로 하이든의 머리를 찾는 데 성공했지만 빈 음악가 협회에서는 이제 하이든 음악가의 두개골을 반환할 수 없다 밝히면서 수십 년간 또 하이든 두개골의 반환 소송이 이어집니다. 이거 진짜 두개골 순환 시대 아닙니까? 하이든이 뭔 죄야. 거기에다 설상가상으로 1차 세계대전이랑 2차 세계대전이 겹치게 되면서 유해 반환 소송이 잠정 중단되죠. 마침내 1954년 6월이 되어서야 하이든의 머리는 조국의 품으로 돌아왔는데 그야말로 145년 만에 반환입니다. 너무하다. 이 사건은 당시 오스트리아에서도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대통령 및 정치인들도 미사에 참석해서 조국의 천재 음악가의 안식을 기도하고 후손들에게도 정식으로 사과하면서 해프닝이 마무리가 됩니다. 네, 현재 하이든의 영묘가 있는 곳은 이제 오스트리아 아이젠슈타트의 베르크 교회, 일명 하이든 교회라는 애칭으로 더 유명한데요. 어쨌든 세상을 떠난 지 145년 만에야 두개골을 함께 묻힐 수 있게 된 하이든. 행복했던 천재 음악가에게 죽어서 찾아온 시련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하죠? 네, 제가 키웠어요. 유명한 사람들이 죽으면 이런 비슷한 일을 많이 겪더라고요. 아인슈타인 뇌도 따로 보존하고 있다고. 따로 보존하고. 맞아요. 이렇게. 네, 우리 키노 씨와 또 옆에서 든든하게 도와주신 우리 심영한 작가님의 이 하이든과 관련된 미스테리한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강문종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이어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국립국악원이라든지 혹은 다른 데에서 그 해금 연주를 감상을 할 때 굉장히 무대와 이렇게 관중석이 분리된 굉장히 우아한 형태로 이 연주가 이루어지잖아요. 기록에 보면 유달리 해금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귀족이나 왕실의 전유물이었고 그다음에 해금에 관련된 설화가 그렇게 또 많이 등장하고 그래서 가져왔는데 이것이 대중화되었던 그 18세기에는 굉장히 달랐어요. 예를 들면 모기 소리, 파리 소리, 도둑이 도망치는 소리, 다람쥐가 막 숨어 들어가는 소리 등등. 네, 해금으로. 그러니까 삼라만상의 어떤 소리를 해금으로 다 내려고 했던 거죠. 이것이 이제 대중을 향한 연주였죠. 특히 이렇게 대중을 향한 연주, 전문 연주가들은 주로 어떤 형태의 공연을 했을까요? 길거리 공연을 하지 않았을까요? 길거리 공연, 버스킹입니다. 정답. 그러니까 주로 버스킹을 했어요. 시장이라든지 유동인구가 많은 종로 일대에서 이제 주로 버스킹으로 많이 이제 연주를 했는데, 근데 놀라운 기록들이 있어요. 버스킹을 딱 마치고 해금 연주자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쌓인 곡식과 돈을 가지고 공연료죠?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둘레 있었던 사람이 막 따라가. 집까지 따라가요, 막. 팬클럽이 있었어요. 사생팬. 선배님들이시네. 특히 이제 추제라고 하는 호를 갖고 있는 이제 조수삼이라고 하는 분은 또 해금수라고 하는 글도 남겨요. 약간의 그 판타지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굉장히 짧은 글이지만 그건 뭐냐면 연주를 굉장히 뛰어냈다는 거죠. 자유자재로 연주를 했다는 거죠. 당시 최고의 해금 연주자는 유득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유우춘전이라고 하는 유우춘의 이야기입니다. 꽁 실학자 아니에요? 유득공은 실학자죠. 근데 이 유우춘의 전을 남깁니다. 이 전을 남기는데 유우춘이라고 하는 분은 굉장히 개성적인 인물이에요. 이분의 원래 기본적인 직업은 뭐냐면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한양 도성을 경비하는 하급 군인이었는데 이 조선시대 때도 하급 군인들의 연봉이 낮았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노무를 봉양하는 유우춘이라고 하는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투잡을 갖게 돼요. 이분이 선택한 게 해금이었어요. 당초에 해금을 연주를 잘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해금을 딱 들고 3년 동안 골방에서 남는 시간에 집중적으로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조선 최고의 해금 연주가가 된 거예요. 재능도 있었나 보다. 그래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유우춘의 해금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이 사람이 최고의 그 경지까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양반집 아드님들이 파티를 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는 파티 기획자가 조방꾼이라고 있었어요. 기생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파티를 기획해주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파티를 딱 열면 놀랍게도 유우춘이 연주할 때 우리 도련님들은 졸아요. 재미가 없어서. 약간 종묘 재량 느낌이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이제 순수 음악을 했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또 밥 벌어 먹기가 힘든 것. 그랬는데 이제 당초 본인이 해금을 연주하려고 했던 것도 어머님 때문이었고, 그래서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분이 절현했다라고 합니다. 현을 잘랐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해금 연주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유득공은 집필을 하고 있는데요. 해금 연주자와는 좀 별도로 이제 가수들은 1700년 전에도 동의전에, 그러니까 삼국지 동의전에 보면 이 한반도의 사람들이 술 마시고 술, 노래, 춤, 파티 이거 한장에 이런 기록이 다 있잖아요. 그중에 이제 18세기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릴 가수는 송실솔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송실솔? 예, 송실솔입니다. 성은 송이고요. 송이 들어가네요. 뭔가 잘할 것 같아요. 솔도 들어가네요. 이분이 노래를 하게 되면
들판에서 노동을 하는 사람, 거리에서 노동을 하는 사람이 하늘을 쳐다봤다고 해요. 너무 아름다워서 그래요. 천산 소리다. 전상의 소리다. 그러니까 일하는 걸 다 멈추고 이렇게 위를 쳐다볼 정도로 엄청난 그 노래를 잘했던 사람이고요. 이분들이 보통 아까도 말했다시피 왕실 연회도 있었고 무슨 뭐 귀족 잔치에도 가서 이게 노래를 부르면 굉장히 이제 그 상을 많이 받았어요. 임금을 많이 받았다고. 그러니까 전문 가수들이 버스킹을 했을 때 얼마나 벌었을까? 보통 이분들이 약 20냥 정도를 받았다고 해요. 월요? 월급을 아니 한 번 공연할 때 공연이 한 번 공연할 때요? 공연할 때. 두 번 공연하면 바로 집 한 채 아니에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고급 그러니까 양반이나 지식인들은 돈 있으면 얼마든지 예술을 즐겼지만 버스킹을 하게 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다 감상을 하잖아요. 이분들은 그 대신 덕분에 이 예술의 층위가 넓어지니까 오히려 또 소비자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선순환이 일어났던 거예요. 네, 이 18세기를 전후해서 이 문학과 예술의 어떤 상품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고요. 말씀드린 대로 해금이 굉장히 거기에 많이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가수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조선시대 때 대중음악을 굉장히 좀 리드했던 사람들 대표적으로 이제 전문 연주가와 그다음에 전문 노래꾼 나는 조선의 가수였다 이 정도로 말할 수 있는 이제 그 송실소울 이야기 두 개를 좀 해봤습니다. 공연 문화의 발전에 기여를 한 대표 굉장히 인물이네요. 맞습니다.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오늘 키노와 그다음에 강문정 교수님 이렇게 이제 두 분의 예술과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역시나 오늘도 피해갈 수 없는 순서. 네, 이제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또 동점이 나왔네요. 아, 이 아름다운 게임이요. 아름다운 아우 세상은 아름다워. 사실 제가 사실 강 교수님이랑 견줄 만큼의 뭐 실력이나 뭐 이렇게 입담은 아니었지만 제가 할 수 있었던 이야기의 70~80%는 심 작가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뭉클한 수상 소감,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상을 하도록 할 텐데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강무정 교수님 예. 두 번, 축하드립니다. 네. 처음 아닌가요, 두 번은? 네. 그런가요? 축하드립니다. 내가 생각하는 역사란 끊임없는 발전과 배움의 반복이다. 선조들의 경험으로 통해서 그것이 기록이 되고 그것이 저희의 역사로 남고 그리고 이 시간이 언젠가 또 나중에 역사로 기록이 되고 남아서 또 다른 배움으로 남지 않을까 싶어서. 귀신이 돼서 나타났는데 부임한 수령마다 이제 하룻밤을 못 넘기고 죽습니다. 그런 귀신 노름에 절대 넘어가지 마라. 근데 이 정도면 조선시대에도 메가톤급 사건입니다. 그 무슨 옛날 수서 비리 게이트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건 진짜 큰 거예요. 왜냐면 이런 비리는 없어요. 아즈텍이 황금의 제국이란 걸 황금 찾으러 가자. 먹고 떨어지라고 한 황금이 이 한 술에 가득이야? 그럼 너희네 왕궁 도대체 황금이 얼마큼 있다는 거야? 이런 야만인들 가만 놔두면 안 된다. 다 죽여! 심장을 꺼낸 다음에 심장을 집어 던진대. 우와! 아 뭐야? 어이씨. 독수리가 뱀을 물고 있고 선인장 위에 올라가 있으면 그것이 너희들의 선택받은 땅이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